통증혁명. 통증이 마음에 보내는 경고. 통증. 존선호 박사의 통증. 꽃이 이쁘다. 꽃이 이쁘다. 만성 통증치료법에 대해서는 사장급 부분에서 2차적인 부수 효과 이론에 근거한 통증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러나 통증을 치료한다는 것은 의학적인 근거가 빈약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해야 하겠다. 2차적인 부수 효과에 의해서 통증을 과정한다는 가정을 토대로 이제 하나의 독립된 질병의 위치로 올라섰다. 그러나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이론은 통증에 대한 신체 구조적인 원인을 계속 필요로 한다. 내 경험으로 대부분 통증의 원인은 TMS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생리적인 변화 때문이다. 즉 생리적인 변화가 통증이나 기타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통증을 포함한 증상만 치료하는 것은 폐렴 환자의 열을 치료하는 것만큼 현명하지 못한 일이다. 증상에만 집중하는 것은 통증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통증이 심각한 만성으로 변하고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의사들은 다른 누군가가 자신들의 부담을 들어주기를 바랐다. 그래서 행동심리학자들이 심리적인 필요에 의해서 통증이 생긴다는 이론을 내놓자 기꺼이 자신들의 책임을 그들에게 넘겼다. 의사들이 진단자로서의 역할을 방기하는 동안에 통증은 이제 심리학자들의 인가를 얻어 질병의 지위에 올라서게 된 것이다. 그러나 통증은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어디까지나 하나의 증상일 뿐 그것 자체가 질병은 아니다. 통증이 심해지고 만성으로 변하는 것은 통증의 원인이 심각해졌고 그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만성 통증이라는 것은 잘못된 진단이 빚은 결과다. 다음은 이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 통증으로 2년 넘게 고생한 중년 여성이 나를 찾아왔다. 허리와 다리 통증이 심해서 수술을 2차례 받았으며 신체 활동에도 제한을 받고 있었다. 검사 결과 신체 구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으며 단지 심한 TMS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 TMS 증상만 보이는 그녀는 어릴 적에 정서적으로 성적으로 심한 학대를 받았고 그에 대해 내면에 엄청난 분노를 쌓아두고 있었다. 언제나 좋은 엄마 역할을 충실히 했던 그녀는 내면에 쌓여있는 분노를 알지 못했다. 분노는 오랫동안 그녀 안에서 골물대로 골맞고 심한 통증에 의해서 감시를 받고 있었다. 이 여성의 경우에 만성 통증이라는 질병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단지 심리적인 상처에서 연유한 TMS 증상을 보였을 뿐이다. 그렇다면 그녀의 통증이 어떤 심리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례는 통증의 심리적인 보상을 이야기하는 2차적인 부수 효과 이론에 반대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TMS를 치료하려면 교육 프로그램이나 정신치료를 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환자는 정신치료까지 필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들 모두가 분노나 불안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만들어내고 억압하고 있다는 것과 이런 감정들이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몸과 마음 7장으로 넘어가면서 TM에서는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의학이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 인식한 것은 이미 오래되었다. 히포크라테스는 천식 환자들에게 화를 조심하라고 당부했는데 이는 2500년 전에 이미 정서가 질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몸과 마음이 긴밀히 상호작용한다는 생각은 17세기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데카르트에 의해 결정타를 받게 된다. 데카르트는 몸과 마음은 분명히 다른 영역에 속하므로 그에 대한 연구도 별개여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또한 마음은 철학이나 종교가 다루어야 할 문제인 반면에 몸은 객관적이며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했다. 데카르트의 생각은 아직도 현대의학의 연구와 실습 모델이 되고 있다. 의사들은 질병을 신체라는 기계의 고장으로 보고 이를 발견하고 바로잡는 데 자신의 역할을 한정한다. 의학 연구도 실험실에 의존하고 있으며 실험할 수 있는 것은 비과학적인 것으로 치부되고 있다. 실험할 수 없는 것은 그렇다는 거죠. 의학계에서 데카르트의 영혼은 여전히 씩씩하게 살아있다. 그러니까 영혼과 몸의 구분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그 생각 속에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치유가 되지 못하고 있는 지금 현실 의학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샤르코와 프로이트 19세기 후반에 유명한 프랑스의 신경학자 장 마르댕 샤르코는 히스테리 환자들에 의해서 보호를 통해서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에 새로운 빛을 던져주었다. 히스테리 환자들은 눈에 보이는 신경 이상은 없었지만 팔과 다리에 심한 마비 증상세를 보였다. 샤르코는 최면을 통해서 환자들이 마비 증세를 없앴고 이는 당시 의학계에 큰 논란을 일으켰다.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보다 더 극적인 사례가 있을 수 있을까? 당시 샤르코를 찾아왔던 많은 의사들 중에는 비인의 신경학자 프로이트도 포함되어 있었다. 프로이트가 개발한 무의식과 잠재의식은 인간 이해의 필수적인 개념으로서 이 업적으로 프로이트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이름이 되었다. 그러나 프로이트가 이 주제를 연구하기 시작한 지 100년이 지났지만 잠재의식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활동과 그것이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소수의 정신과 의사와 심리학자들만 이해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TMS뿐만 아니라 위궤양, 대장염과 같은 질환들도 잠재의식에서 일어나는 감정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프로이트는 히스테리 환자들에게 관심이 많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마취로 팔과 다리의 마비 증세를 없앨 수 있다는 사실에 무척 고무되었지만 그것이 완전한 치료법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마침내 프로이트는 환자들이 보이는 극적인 유사 증상들, 그는 전환 히스테리 증상이라고 불렀다. 이 잠재의식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과정의 결과라고 결론을 지었다. 이들 증상은 잠재의식에 억압된 감정이 신체적으로 표출된 것과 무엇인가를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고통스러운 감정에 대한 억압이 일종의 방어 기제로 작용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프로이트는 전환 히스테리의 증상과 위나 대장에 나타나는 증상을 구분하고 후자는 심리치료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대신에 전환 히스테리 환자들은 정신분석을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프로이트의 가장 큰 공헌은 인간 무의식의 존재를 증명하고 평생 동안 연구했다는 점이다.
그의 업적은 아인슈타인, 갈릴레오 등 위대한 과학자와 비견할 만하다. 그래요. 비견할 만하다. 프란츠 알렉산더. 프로이트가 몸과 마음의 관계를 처음으로 제기한 사람이라면 이를 임상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한 사람은 프란츠 알렉산더다. 그는 시카고 정신분석연구소에서 동료들과 함께 20세기 정신신체의학의 가장 중요한 작업을 수행했다. 위궤양과 같은 신체기관의 이상도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프로이트를 넘어서려 했다. 그는 궤양이나 대장염을 소위 자라는 신경증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자라는 신경증. 이것은 반복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신체의 생리적인 반응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위장병, 기관지 천식, 심장부정맥, 고혈압, 심인성 두통, 편두통, 피부질환, 갑상선 기능 항진증, 리우마티스 관절염 등도 연구했다. 이들 각각의 병들도 심리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예를 들면 분노 때문에 고혈압이 생긴다는 식이었다. 그는 또한 현대의학의 편견을 드러내는 중요한 작업도 수행했다. 1950년 정신신체의학이라는 의학 잡지를 통해 19세기 과학적인 의학이 시작되면서 인간의 심리가 건강과 질병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되었다고 주장했다. 현대의학은 물리학과 화학에 의해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인간의 신체를 복잡한 기계에 비유하여 의사는 복잡한 기계가 어떤 부품으로 되어 있는지 알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현대의학은 이렇게 인간을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왔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데카르트에 의해서 처음 제시된 이 기계론적인 의학은 미신으로 가득 찬 과거의 의학에 대한 반동이었다. 무의식의 문제를 제기한 프로이트와 그 제자들 역시 이런 맥락에서 비과학적이라고 무시당했다. 병에 대한 물리화학적인 개념의 지배. 알렉산더는 자신이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당시 의학의 편견과 당당히 맞서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제 건강과 질병에서 마음의 역할이 중시되는 시대가 올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프로이트의 열정적이고 재능 있는 제자들이 의료 현장에서 사라지자 또다시 마음의 역할은 무시당했다. 데카르트의 기계론적 의학이 다시 득세했고 마음은 의료 연구의 영역에서 배척되었다. 알렉산더와 그의 동료들이 창간했던 잡지 정신신체의학은 연구소나 통계자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다. 이들 통계자들은 실험실에서 연구할 수 없는 몸과 마음의 관계 같은 것은 비과학적인 것이라고 무시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물리화학적인 의학과는 더욱 굳어져서 심지어 정신과 의사들 자신을 생물학적인 정신과 의사라고 부르게 되었다. 즉 이제 정신질환조차도 신체 화학 작용의 부산물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우울증이나 불안 역시 뇌의 화학물질이 일으키는 작용으로 보고 이런 화학적 작용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적절한 약을 처방하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했다. 정신질환도 뇌의 화학물질의 작용 때문이라는 주장은 그 화학물질이 특정한 정서 상태의 결과나 증상일 뿐 원인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잘못되었다. 뇌의 화학물질을 다룸으로써 환자를 치료하려 한다면 대증요법이라는 열등한 의학을 시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불안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 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신경안정제만 투여한다면 이는 열등한 의학일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의학은 지난 35년 동안 이처럼 질병에 대한 물리화학적인 관점으로 급속히 후퇴했다. 이제 주류 의학은 몸과 마음의 관계에는 일말의 관심도 보이지 않는 듯하다.
1985년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은 논설에서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 이제까지 알려진 것들은 모두 엉터리라고 했다.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훌륭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논설은 전 세계로부터 거센 반응을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동시에 데카르트의 기론적인 의학이 아직도 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다행히 영국의 저명한 의학 잡지 랜시에 의해서 어느 정도 두 진영의 균형이 회복되었다. 1985년 7월호 논설에서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연구 현황을 보고하고 이에 대해서 의학계가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을 했던 것이다. 이 잡지가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보다 더 권위가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몸과 마음에 대한 연구 현황. 내가 이렇게 현실을 냉혹하게 그리는 이유는 현재 미국 의학이 대부분 신체 구조적인 설명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처음 제기될 때는 외면당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오랜 기간 신봉하고 유효했던 원칙에 반하는 것일 때는 더욱 그렇다. 지난 100여 년 동안 의학의 가장 큰 발전이라고 한다면 페니실린과 같은 실험실의 성과를 빼놓을 수 없다. 우리는 소위 실험의학의 덕을 톡톡히 보았다. 그러나 마음처럼 어렵고 신비로운 현상을 탐구할 경우에는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연구 방법을 필요로 한다. 프랑스 알렉산더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관념이 지난 200여 년 동안 역학의 발전을 느리게 했다는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하면서 마음, 특히 정서가 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데 있어 신체와 마음의 이원론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현대 의사들은 왜 몸과 마음이라는 개념에 당혹해야 하는가? 그것은 스스로를 인간 신체를 다루는 기술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에 따르면 건강과 질병은 물리화학적으로 간접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며 사고나 감정이 물리화학적인 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은 마치 이단처럼 들리는 것이다. 이것이 내 작업이 그토록 무시를 받았던 이유다. 나는 몸에서 일어나는 병의 과정은 정서 현상의 결과이며 따라서 마음을 다스려서 병의 과정을 멈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엄청난 이단으로 받아들여졌다. 오히려 사려 깊은 일반인들이 이런 생각이 더 호의적인데 그들은 정규 의학 교육을 받지 않았고 그에 따르는 철학적인 편견도 없기 때문이다.